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최봄님. 안녕하세요. 새날의 최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예, 두 분은 관심 별로 없고요. 예. 자,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의 일일 패널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저번에 당원 이체고대함 나오셨는데 네. 너무 괜찮은 거. 반응이 좋았죠. 너무 괜찮아가지고 또 요 새날 나오면 이런 게 있어. 다른 거대 유명한 방송 있잖아. 그쪽으로 픽업돼 간다. 요즘 뭐 흐름이 그렇게 돼. 요즘 흐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비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단계를 거치는 거라서 네. 여기 약간 그 인문하는 사관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시사 방송 일일 패널로 모셨는데요. 오늘은 김영환 의원 코너가 따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영환 많이 검색해 주셔야 됩니다. 검색하시면 좋은 김영환과 나쁜 김영환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좋은 김영환을 많이 클릭해 주셔야지 나쁜 김영환이 뒤로 밀려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김영환 의원은 그 유명한 계엄 때 담장을 넘던 국회의원들을 받아주던 처분. 정말 인상에 정말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테면 일종의 약간 흑기사 같은 그런 느낌? 저때 이야기 잠깐만 더 한번 해보실까요? 저거 지금은 저 네. 뒷모습은 임미애 의원이십니다. 임미 의원이 예. 예. 그날 저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 실시간으로 국회에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야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 예, 야근, 예결이 그게 야근, 중요한 거죠. 예결이 야근이고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 예결이 예. 이제 증액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예산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나와서 예산 깎았다고 뭐라고 아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깎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헌법하고 개헌법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확실히 위헌 위법이다. 근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우리 안 사람하고 아들로 뭐 전화를 했죠. 놀래지 말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아들놈한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는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슬프다 이 사람. 정문으로 이제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갑차나 개헌군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살 떨리더라고요. 대로에 맞서 예, 혼자 예. 계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끌려가면 나 먼저겠구나. 근데 그 다음 딱 5분 뒤에 이제 경찰이 이제 막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좌진들을 다 불렀어요. 회관에 남아 있는 보좌진들 우리 비서관한테 연락해서 정문으로 일단 나와라.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하고 이제 몸싸움 하고 막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벌려줘야 네. 앞에서 네. 또 싸우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복귀양호님이 들어오셨어요. 뒤에서 이제 막 벌려주니까 구멍을 내주니까 그 다음에 우영이 형이 술에 김우영? 김우영 선배. 은평? 예, 우영이 형이 술에 좀 취한 듯하면서 구멍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시간이 그럴 만한 예. 시간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문을 이제 그 경찰들이 막으려고 한 걸 제가 이제 몸싸움을 좀 네. 막고 야. 닫으려고 하는 걸 이제 조금 다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문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임미 의원님이 거기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좌진 보고 바깥에 있는 보좌진 보고 그 구멍 뚫으라고. 그래서 임미 의원 구멍 내 가지고 임미 의원 끌어올리고. 예. 근데 서미화 의원님이 계신 거예요. 맞아. 그때. 서미화 의원님은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예. 제가 끌어올리는 순간에 다치실까봐 이게 밟고 올라오셔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위험해서 서미화 의원님은 못 끌어올리고 임미 의원이 끌어올리고 국회의장님이 이제 들어오셨다는 소식 듣고 바로 이제 본회의장 그러셨구나. 갔죠. 예. 의원님 학부 때 좀 하셨어요? 예. 뭐 했죠. 자, 어쨌든 그런 김용환 의원이시고요.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민주당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경제 전문가로서 저번에 당원이 최고다에 보니까 보통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들을 만한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일일 패널로 모셨고요. 이따가 김영환 의원 코너가 따로 있고 정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화면 상단에 하나은행 419-910033-0930 저 계좌번호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김영환 의원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야 잘한다.
김용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값 좀 아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김용환 TV도 여러분 구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분은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찐이야, 찐. 정말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김용환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파면이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서로가 막막하니까 예.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주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남편한테 물어보고 심지어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예. 궁금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내가 뭘 안다고? 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줍니까? 나도 모르는데. 제가 단언하는데 뭐 4대 4로 기각된다더라, 5대 3이라더라 뭐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지금 현재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게 결론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 파면은 100%예요. 그럼 그거는 100%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대 0. 예. 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송하는 시점 금요일 날 14일 날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주말 선고설, 휴일 선고설. 그러니까 그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국회 수많은 검사 출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틀렸어요. 이게 다 틀렸어요. 사실 근데 그분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근데 워낙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 잠깐 봤는데 정성 의원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이제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대 내장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의총했잖아요. 의총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확신을 합니다. 8대 0 이제 파면 확실하다. 그런데 일자가 언제냐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분분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가짜 뉴스 한번 들어왔잖아요. 뉴스 한번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뭐 오늘 선고한다고. 의원이 올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다 가짜다. 의원들 단체방에 텔레방에 다들 놀래가지고 왔더니 이니셜이 누구예요? 말씀 못 드립니다. 경기도인지 부산인지 그거 지역구만 이야기해 주세요.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알아요. 어느 지역 어떤 분인지 아는데. 자, 뭐 그게 무슨 나쁜 의도였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지. 보람피 달력 한번 보여줘봐요. 달력 한번 보여줘봐요. 일단 이 달력을 보면 이게 5월달 달력이거든요. 현재 14일인데 요거는 5월달 달력이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14일에 하면 5월 14일 대선하기 딱 좋은 딱 2달 만이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21일이 또 수요일이에요. 이 측면은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2달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한다고 보면 21일 날 만약에 3월 21일 날 내려도 그 전주 5월 12, 13, 14, 15, 16일 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휴일 선고설 다음 주 초 선고설 17, 18, 19, 20, 21일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다 열려 있죠. 근데 주말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금요일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은 게 금요일 날 하는 게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이나 이런 그 금융 시장들 반응이 평일 날 해버리면 그 다음이 완전히 출렁거리니까 주말을 한번 끼고 하는 게 경제를 생각하면 혼자 재판관들이 그것까지 하나요? 우리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틀린 분석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파면되면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금요일 날에 월요일 날 해야지. 아, 그러면 월요일 가능성이 최고. 근데 단타 좀 치셨나 보네요. 아, 정말 놀라운 분석이시네. 아, 국회의원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심판이 벼수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오고 있는 거는 한덕수 탄핵은 윤석열과 거의 같은 나라거나 하루 이틀 차이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덕수 심판은 어제 최재해 탄핵 심판 지금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랑 다 연동돼 있어요. 네. 마은혁을 최상목이가 그러니까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요. 3명 다 임명 안 하고 탄핵됐어요. 맞습니다. 한덕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예.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50% 다수설은 뭐냐면은 윤석열과 한덕수가 같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함으로써 한덕수를 탄핵 안 할 방법을 없애버린 측면이 있어요. 3명이나 임명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덕수를 탄핵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한덕수도 같이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한덕수가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되면은 지금 뭐 심지어 지금 최상목이도 사실 다 그 혐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행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뿐이지 뭐 최상목이 죄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사실 뭐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윤석열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탄핵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저 리스트에서 어저께 검사 3명 최재까지 지금 다 기각됐잖아요. 모조리 기각됐잖아요. 네. 요거는 계엄 이전에 탄핵했던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계엄 이후에 지금 계엄 관련해 가지고 탄핵 심판 나온 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어제 최재랑 검사 3명 탄핵한 거는 계엄과 상관없는 탄핵안들은 다 털어버리고 예. 주요 사건 다 털어버리고 음.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계엄과 연관이 있다. 물론 손준성 하나 남아 있어요. 손준성은 지금 재판 중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재판 중이라 지금 중단된 네, 상태죠. 중단된 상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서 한덕수랑 윤석열은 상당히 같은 날 또는 하루 정도 차이를 두고 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었고 왜 원래 예상은요 한덕수를 윤석열보다 빨리 낼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함으로써 이게 약간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관행상 그러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이제 선고를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덕수가 이제 윤석열 다음이기 때문에 윤석열 선고를 먼저 내리고 연달아서 하든지 동시에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입선출. 예, 예. 그렇지. 예, 번호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자꾸 늘어지니까 지금 채팅방에서도 걱정하시는 분 딱 계세요. 명신 주얼리 님이 푸나님 21일 하면 우리 민영배 의원님 어떡해요? 이거 어떡하냐. 아, 오늘 의총장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단식 하시는 분들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일째, 5일째거든요. 예. 그러면 늘어질수록 이분들의 단식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좀 대체해서라도 릴레이 단식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좀 우려도 좀 나올 했습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도 빨리 내리고 싶을 거다. 근데 내부 속사정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추정 가능해요. 뭐 대표적인 거는 서로가 지금 전원일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두 명이 막고 있다 썰이 뭐 상당히 좀 솔깃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맞출 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순서를 맞출 거다. 아니면 탄핵 심판이 너무 많아서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뭐 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상황일 거다. 물론 다 추정일 뿐입니다만. 네. 그리고 정치적 정무적 고려도 하고 있을 것까지 포함하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월 18일 뭐 가진 않을 네. 거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저런 거예요. 광화문 같은 데서 이제 아예 이제 노숙 단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고. 아니 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지금 구구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저 옆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고 일단 지금 난장판을 부리고 있다. 이러니 헌재에서도 지금 답답하겠죠. 근데 그 현재가 답답하다고 느끼면 안 되죠. 저런 상황을 만든 빨리 해야지. 책임은 지금 현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에 저희가 선고를 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방식의 어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헌재의 책임을 느끼라는 요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답답한 거예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다들 고민하겠죠.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겠지만 처음에 그 헌재 진행할 때 돌입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왜?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어떤 국가 안정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때보다 지금 더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야지.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들이 차벽을 치기 시작했대. 학교 휴교령이 내리기 시작했대. 하니까 이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보가 없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네. 근데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 헌법재판소 주변은 거의 뭐 일촉즉발에 지금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 건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보시면 파란색이 탄핵 촉구 집회거든요. 이제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집회고 빨간색이 반대 집회인데 빨간색의 위치가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가깝고 운영공이나 이쪽에 있는 운영초등학교하고도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경찰은 거의 뭐 엄청난 긴장하고 있고 아마 수백 개 중대가 같이 오는 그런 느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탄핵 때 선고일 당일에 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경찰버스 탈취해가지고 뭐 돌진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자, 오늘 또 이제 가정통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덕성여중 통지문인데요.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 19일 수요일 해가지고 재량 휴업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기서 야 언론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사람을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런 측면이죠. 아마 이 흐름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시 교육청과 네.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라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요즘 썰이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희소추 쪽, 소추 쪽에다가 다 똑같이 보낸다. 오늘 나왔던 썰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통지를 안 받고 있다는데 보내는 거 같이 보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할 리가 없죠. 소추 인단에서 국회 소추 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통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선고를 할게라고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측이 안 받는다고 쉬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상대방이 없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바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제일 빨리 들어온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답답하시더라도 뭐 방법이 뭐 새날이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힘들 내셔야 되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면은 100%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4대4, 5대3 이거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냐면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사건은 파면 안 하는 방법이 0이라고. 왜냐?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쉽게 표현해 무죄 방면해주면 예. 다시 내란 일으키는데 이제는 막을 논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듣기에 이런 얘기는 솔깃하더라. 헌법재판관들 8명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건 파면이다라고 시작하는 게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기각될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내일 다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결의하지 않는 한 이게 탄핵 기각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꼬투리 안 잡히려고 디테일을 맞추는 거. 지금 윤석열 풀려난 것도 과정상의 문제였잖아요. 그걸 꼬투리 안 잡히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거. 그 이유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요. 어떤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기각을 낼 수 있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 거기다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판결문 쓰는 결정문 쓰는 그 프로세스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초안을 써가지고 이메일로 공유하고 이렇게 회신 받아가지고 수정한 걸 다시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심 그 판사가 그 결정문을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봉투에 밀봉한 다음에 8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회람을 시킨대요.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그 수정한 걸 다시 걷어가지고 수정한 걸 반영해서 다시 작성해서 다시 밀봉해서 다시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래요. 지금까지 중대한 어떤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온라인을 이용한 어떤 그런 침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판정, 대심판정 있잖아요. 윤석열 앉고 정청래 위원장 앉고 재판관들 앉는데 바로 그 뒤에 방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낼 때는 그 방에서 마지막 결론을 낸 다음에 바로 입장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의원님 네. 또 들으신 거 없어요? 네, 궁금한데? 아니 저는 제 같이 기재위하고 있는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유튜브 같은데 잘 나오고 계시죠. 네, 잘 나오고 계시고 또 소추위원 중에 한 분이고 그런데 최기상 의원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대0 확실하다. 왜냐 이 상황들을 보고 예를 들면 이 반론의 요지를 쓰려면 이게 논리가 서야 되는데 네. 도저히 첫 단어부터 안 나갈 거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지금 이 결정까지 쉼표 하나, 단어 하나 모든 걸 고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과정일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최기상 의원 그렇잖아요. 지난주 인터뷰했었죠. 그분 썸네일이 8대0이고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이에요. 거기서 연구관 했었고 4년 동안. 2년인가 4년? 전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자, 어쨌건 상식이 있다면 윤석열은 파면 안 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김영구님, 영구집권 김영구님, 짜증. 한국이 뭐다 빨리빨리 민족인데 헌재만 늦어지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속이 탄다? 내가 타고 있다 헌재야 하셨고요. 해방 80년 반민특위 부활님, 박근혜 때도 현기증 나섰는데 지금은 더하네요. 거의 현기증 플러스 피말림, 예, 하셨고요. 분노의 질주님, 마차님 서결이 탄핵되면 동네 주지스님이 삼겹살 파티 해주신답니다. 예. 스님은 못 드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냉면 밑에 깔아드리면 돼요. 이야기 일단 좀 길어졌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길어지면 김용환 의원 시간이 좀 짧아져요. 네. 6시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건 좀 가볍게 털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 그 법꾸라지하고 법비가 무슨 차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법비는 법을 조금 아는 놈들이 그거 이용해 돈 버는 거예요. 법꾸라지는 법을 좀 아는 놈들이 자기 사건인 경우에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법꾸라지 비슷한 말이긴 한데 법비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거야. 법의 주체. 우리들한테 법은 우리의 전유물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법 위에 있어요. 적용받지 않는다고. 윤석열 마누라가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맞아. 그 지금 심우정 관련해 가지고 진짜 법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법비,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표현이 뭐냐면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도적. 네. 도적. 법은 모두의 것인데 법을 자기들끼리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게 악질적인 그러니까 거야. 검사장 회의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 즉시 항고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검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을 비틀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사람인 척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분노스러운 거죠. 좀 교묘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가 사실 위헌 판단이 예, 났었는데 구속 취소를 위헌의 사유로 들으면서 살짝 이 가짜와 진짜를 섞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신구속이라는 말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자, 예. 어제 SBS의 단독 보면은 즉시 항고 4건 추가 확인. 네. 더 많았어. 인용 결정에 유연성도 없었어. 근데 위헌이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사실은요 그게 유연성이 있다 그러면요 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헌재로 갑니다. 헌재가 판단해 줄 거 아니야 위헌인지 아닌지를. 예. 아니 저는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행 법이에요. 현행 법인데 모든 그러면 현행 법들은 위헌성이 있으면 집행을 안 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현행 법을 집행하고 그 피해자들이 위헌 소송 청구를 해야 그 다음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 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관들이 현행법을 이행하지 않고 위헌이 있을 거야. 그럼 모든 집행기관들이 위헌이 있을 거는 그렇죠. 현 법들을 집행을 하지 않나요? 이 굉장히 그 모순에 지금 차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어쨌건 저거 그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절도 미수 사건, 미수 등 사건, 절도 사건 이거 관련해서 다 즉시 항고를 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현재가 지금 현재 상태가 불법이라는 거야. 자, 봐봐요. 아까 그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즉시 항고를 안 할 거면 이 사람들을 풀어줘라는 관련한 거 우리 즉시 항고를 안 한다는 다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내지도 않아. 항고 포기서. 항고 포기서. 예. 안 보내고 지휘서만 작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포기할게 하면 법무부에서 이제 석방 지휘서만 보내고 실제로는 항고 포기서를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부는 문서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항고 포기합니다 하고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이 급한 마음에 이게 그 지휘부터 먼저 한 거, 석방 지휘부터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우정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크게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권 포기서를 일단 보내놓고 우리 즉시 항고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법무부가 석방 지휘서를 내려서 구치소한테 내려가야 되는데 불법으로 이제 풀려난 거야. 지금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불법으로 풀려난 그러니까 거야. 심우정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냥 내가 석방시킨 거 봤지? 법원한테. TV로 봤으면은 우리 포기한 거 알아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권한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즉시 항고 저 포기서를 제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구속된 이후부터는 재판부 관할이에요. 네. 재판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검찰은 집행기구고요.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항고 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서류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하는 게 맞죠.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서류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부 권한을 지금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게 이거 검찰 특수수사본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본이 꾸려진 거예요. 그러면 뭐 구속이든 석방이든 이거는 특수본 책임하에 특수본이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직접 지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규칙을 어기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판단하고 직접 지휘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불법이죠. 네. 이거는 저는 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침해하고 현행법을 어기고 윤석열을 범죄자를 그냥 검찰총장이 도피시켜 준 거예요. 마음이 많이 급했어요. 네. 도피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업 내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네. 온통 불법으로 국무회의도 안 하고 국회를 침탈해.
내가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고 하면 나머진 서류를 짜맞추면 돼 사후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봐서 약간 추정을 해보자면 심우정이는 윤석열 부부한테는 굉장히 많은 약점 잡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공범 같아요. 심우정 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약점이 잡혀 있다고. 왜냐 내가 봤을 때 심우정은 앞으로 검사 생활 끝났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심우정 사퇴라는 게 검사들 벌떼처럼 일어날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변호사 생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약점 잡힌 거지. 근데 국민들이 열받는 거는 심우정이 사퇴도 안 한다고 하는 데다가 지금 탄핵도 지금 야당에서 네. 잘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자식이 지금 너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검사 생활을 끝났다고 하지만 심우정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가만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저 특검 이후에 해서 네. 샅샅이 조사해서 아까 충분히 우리 합니다. 현아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적인 예측이 윤석열과 내란 공범이 아니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연관성을 싹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윤석열 지금 풀어주고 나서 뭔가 증거 인멸의 과정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지금 경찰 그렇죠. 구속영장 김성훈이 구속영장 3번이나 발려 있잖아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영장 치라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윤석열이가 했다라는 거 그게 있어요. 네. 예.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무리해서 풀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판사 같으면 법정 구속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법비들 중에 어제 헌재에서요. 검사 탄핵을 만장일치 기각했다 그랬잖아요. 저 만장일치는 윤석열 아마 파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도이치 수사에 의문이 있다. 저 구조는 뭐냐면 민주당의 저 탄핵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속살로 들어가 보면 수사 중인 사안이고 뭐 그래가지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헌재에서 봤을 때 야 니들 이게 지금 도이치 수사를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의문이 있어. 근데 이 현실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불법성은 있지만 탄핵할 만한 정도 사안이 아니다. 난 이게 제일 열받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이고 안 할 사안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더 분노스러운 거는 검찰의 검찰이죠. 행태죠. 그러니까는 헌재에서 분명히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검찰에서 배째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 수사 기록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렇게 판단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헌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한다. 요 정도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권성동의 강원랜드 네.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또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탄핵을 하든지 검찰은 빠져나갈 방법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희망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이 CBS 모 방송에 라디오 같은 걸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자료를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요거를 싹 빼놓고 마치 민주당의 줄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돼서 이게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물론 헌재에서는 줄탄핵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마치 탄핵을 이렇게 준비 없이 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고 전달하는 언론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수사를 할 때 헌재가 중요하게 본 게 그거예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면 김건희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한데 네. 왜 그런 식으로 수사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처에 불러가지고 조사했다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게 안 봤어요. 그럴 수 있다. 다만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지금 털어준 이유가 뭐예요? 김건희는 몰랐을 거다. 주가적 이용만 당했을 거다를 그냥 털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걸로 가면 안 되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어차피 심우정이는 검찰총장이에요. 네. 당분간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 새로 되신 분이 징계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윤석열이 징계가 정지 2개월 나왔었잖아요.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그랬어.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잠깐만 이 이야기 잠깐만 해보시고 우리 김용환 의원 코너로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이 그 이정우 전 경북대 명예교수신데요. 이분을 불평등 경제학의 대가라고 부르시더구만. 이분이 한 말이 저거예요. 검찰은 죽었다. 이재명 문재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차원보다는 제가 바라는 감정은 그런 거거든요. 선의에 기대면 결국 역습당한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단계적인 개혁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단계적인 개혁을 하기에는 검찰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세월이 너무 오래고 너무나 깊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인터뷰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 인터뷰가.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오는지를 잘 보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어떠한 교묘한 거짓말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왔나 이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전철을 밟지 말라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자들을 대할 때는 선의로 대하면 무조건 당하고요. 네. 200% 의심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싸잡아서 말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민주당에도 괜찮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민주당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만큼은 심우정의가 완전히 관뚜껑에다 멋질 해버렸다. 절대 잊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고 야 그래도 그나마 계엄 때 김용현 등 수사를 나름대로 잘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미움이 조금 사라지는 거 있지만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법비들은 이제 설 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포레이터 신규 라리스님 검찰 척결은 하나의 척결처럼 단숨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어느 순간 딱 치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지금 뭐 민주당 최고의 경제 전문가인 김용환 의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 그러면 우리는 나빠 내수 나빠 수출도 나빠지고 있고 뭐 IMF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김용환 의원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부담스럽습니다. 네. 일단 좀 PPT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 있는 거 알면서요. 네. 이거 엄청 열심히 준비하셨어. 올려 주시겠습니까? 준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부터 넘기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 네. 경제 이야기. 그게 10페이지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준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네. 여기서부터 가요. 여기서부터. 네,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내란,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경제 전망치들이 수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이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때부터 내수 소비 이제 추락이 이루어졌고 KDI가 2월 11일 날 수정 전망을 1.6%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두 번에 걸쳐서 수정 전망을 해요. 예, 첫 번째 이제 11월 달에 1.9% 했는데 1.6에서 1.7. 그다음에 생각보다 더 심하네. 1.5. 그다음에 엊그저께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는 이제 별로 바꾼 게 없고요. 그냥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세계 주요 투자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보냐? 지금 원래 이렇게 자주 안 해요. 금융기관들이 예. 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한 달치 하는데 막 12월하고 1월하고 2월하고 계속 내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데 지금 CT하고 모건 스탠리가 1.2%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대 성장을 그러니까 2% 이하로 우리가 성장했던 게
대한민국 역사에 딱 4번입니다. 석유파동, 네. 그 IMF, 예. 마이너스, 금융위기, 아이고. 2008년 코로나. 예. 2% 이하로 성장했다 딱 4번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23년도 1.4%, 24년도가 2.0 간신히 턱걸이했고요. 25년도를 저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안 좋은 대한민국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대한민국을 비상계엄으로 지금 어. 망치고 있다 이렇게 파묻고 하고요. 있죠. 그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그다음 내란 이후 더 네. 악화된 경제 성장.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측을 이제 낮췄잖아요. 그거를 GDP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포브스가 뭐라고 했냐면 네.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GDP 킬러라고 얘기했어요. GDP 킬. 네, 포브스가 그렇게 어. 딱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5,100만 국민들이 나누어서 페이를 해야 된다. 이 계산을 해봤더니 GDP로 4분기 내수 소비 추락한 것부터 12월 달에 특히 하락했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2.2조. 그 다음에 1.5로 계산을 했을 때 9.2조. 25년에 비상계엄 때문에. 와. 그러면 11.4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나타 40만 대. 예. 와. 씨.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저 프라님 이게 직접적인 피해예요. 직접적으로 특히나 이건 무역 수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수 소비 직접적으로 예, 느끼는 예.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것들. 이를테면 환율이 튀었어요. 환율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체들은 비싼 수입 물가를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피해. 그다음에 이 생산자 이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되는 게 한 석 달에서 6달 사이로 들어옵니다. 소비자 물가 피해. 이 대국민적인 피해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아이고. 제가 모르겠고요. 프라님 광화문 가셨죠? 네. 여기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광화문에서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투쟁하면서. 그거 그러네. 시간 계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갈등경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간. 예, 이거 최저임금으로라도 다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야, 여의도 200만 모였어. 그거 계산 한번 그러니까 해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조속히 빨리 예. 맞아요. 그 인용 결정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마다 이 손실이 비상계엄 경제적 손실이 계속 쌓이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OECD 국가별 GDP 네. 대비 네, 민간 그다음 소비 한번 비중. 보여주시죠. 지금 OECD 평균이 우리 민간 소비 비중이 한 60.6%예요. 저 빨간 점들 찍혀 있는 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입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시장이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 소비 시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수출 내수 상관계수인데요. 우리가 푸나님 그 몇 년생이시죠? 갑자기? 1913년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9년생이시고. 69년생. 그럼 저보다 같은 계층인데.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가 한번 그때 상황들을 한번 90년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출이 잘 되면 내수 소비도 같이 컸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이제 대기업들 뭐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키웠지만 중소기업도 컸고요. 일자리도 늘어났고 실질 임금도 차차차차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 7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기 보면 수출 내수 상관계수예요. 91년대, 97년까지 수출이 잘 되면 플러스 상관 계수가 플러스라는 건 내수도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07년까지 그 관계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제 수출이 잘 되면 내수 소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 반도체를 많이 팔아도 이게 국내 일자리, 국내 소비, 국내 내수에 영향이 극히 미미해지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공장 짓고 해외에서 수출하고 해외에서 이제 예. 판매하는 거지 국내는 미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트 가기도 무서워지죠. 아니 그래서 네. 트럼프가 리쇼링이라는 걸 엄청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아 먹으려면 관세 막 엄청나게 때릴 거야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네. 보는데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한 15% 많은 나라였거든요. 네. 내수가 저렇게 안 도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한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지 그게. 네. 그렇죠. 예, 참 그 다음 정권의 사실은 큰 부담이에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그 윤석열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 딱 보세요. 22년 2월, 3월 3분기, 2분기, 3분기거든요. 5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네. 딱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올라. 야, 진짜 신기해. 그때부터 마이너스거든요. 2, 4분기부터. 네. 단 한 번도 소매 판매액이 플러스로 돌아서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와. 이제 25년도 1, 4분기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네. 이건 최장기간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저 22 예. Q2는 2쿼터 2분기 말하는 예, 거니까 2분기. 예. 다 마이너스네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지? 저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지 윤석열 딱 집권하고 나서 마이너스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도 네.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은 없다는 다 거죠. 마이너스라는 네. 거죠. 그 다음 또 좀 한번 보여주시면 저것도 한번 경제 심리 지수도요. 저건 달 지수거든요.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면요. 22년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씨. 취임하던 신기하다. 순간, 취임하던 와, 딱 이거는 때문에. 야, 정말 재앙의 아이콘이네.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플러스로 그러니까 100 이상, 100이 100 이상이면 그렇죠. 경제가 좋다. 100 이하면 나쁘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는데 저 100선 근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올라와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83.3이라는 게 어느 때면 12월 달. 아, 비상계엄. 네. 툭 떨어져서 와, 이제 조금 이제 소비가 좀 그 심리가 만회되는 수준. 근데 지금 다시 그러니까 조사하면 더 떨어졌을 윤석열 거예요. 탄핵 심판을 월요일 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그 석방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골목 식당들 경기가 더 얼어붙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여행도 적이 취소하고 없었다고. 모임도 맞아. 취소하고 자, 한다고 하지 자 않습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네, 할 얘기는 많고요. 네. 스피디하게 좀 해주십시오. 스피디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투자 금융기관들의 환율 예측인데요.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1,300원대 다 환율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다 1,400원대를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환율이 저렇게 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 민주주의 정치가 이 경제 안정이나 경제 지속 성장의 첫 번째 원인이자 결과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면이 민생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거다. 예. 파면이 경제다. 저희들은 예, 이렇게 정말 심각하네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수출 쪽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22년도 수출액이요. 우리나라가 6,836억 달러예요. 그런데 23년 죽 썼죠. 윤석열 때. 24년도 6,837억 달러예요. 무슨 말이냐. 3년 동안 결국에는 수출도 제자리 인제 제자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그 증가율만 갖고 이야기하면 막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죠. 기저효과 때문에 맞습니다. 원위치 된 정도. 예. 어떻게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경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왔는지를. 사실 네. 이게 관련된 주범 중에 하나가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상목이에요. 최상목 경제수석이었잖아. 네.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국 무역 수지인데요. 이제까지 우리 중국 무역 수지는요 단 한 번도 적자를 봐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한 8천억 불을 하거든요. 8천억 달러. 그런데 대중국 무역 수지가 한 6,600억 달러, 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이뤘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균형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서 계속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얻었는데 중국을 딱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딱 꺾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무역 수지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협정이잖아, 협정.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보면은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신남방 정책인데요. 22년도 수출액이요. 1,438억 달러예요. 그런데 23년도 죽 썼고요. 24년도 회복도 못했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을 이렇게 트럼프가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신남방, 신북방으로 이제 헤쳐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수출 영토를. 그래서 계속 이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중국을 일정도 포기했으면 신남방 쪽에서 경제적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신남방도 사실은 포기했어요. 아세안 순방만 네. 신나게 다니고 이렇게 맞아요. 예. 돈은 펑펑 쓰더니. 베트남에서 김건희 여사 저뭐 예. 옷 입고 이렇게 맞아요. 패션쇼 드레스 하고 입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더니 네. 결국은 이렇게. 그 수출이 아직도 회복을 못했고요. 자, 의원님 이제부터는 네. 보면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바로 이제 네. 다 하시려면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이제 신남방, 신북방, 중국 음.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 비중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다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있잖아요. 현대차 공장이 한 5천억 정도 지은 거거든요. 네. 러시아 1등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만 원에 그거 팔았잖아요. 이 진짜예요? 네. 예. 13만 원에 팔았어요. 진짜? 예. 네. 조건부지만 14만 원에 네. 팔았죠. 그래서 네. 지금 네. 중국 업체가 지금 그 공장을 활용해서 공장 자동차를 제조하고 진짜 있다는 주가가 소식입니다. 개졌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인데요. 그다음 제가 청년 마지막 그래프만 하나 보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네, 저건데요. 저 한번 보세요. 윤석열 들어오고 나서 네. 지금 20세에서 29세 취업자가요. 네.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이 22만 명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졸업자가 한 54만 명이에요. 네. 23년도에 취업자가 한 32만 명 하거든요. 그러면 매해 우리가 한 20만 명 이상은 네. 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있는 일자리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네. 그러면 청년들은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한 4, 50만 명씩 매년 취업 자리가 더 빈곤해졌다는 예.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고용 절벽이 일어났어요. 젊은 들어갈 데가 층들한테. 없는 거죠. 그리고 기껏 자랑하는 거는 그 이제 60세 이상 예. 단기 인턴 자리들, 네. 그 어르신들, 질라진 일자리. 질라진 일자리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일자리, 내수 소비, 수출, 뭐 환율 이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망했다. 야, 그리고 그 절정을 비상계엄 이후로 완전히 터트렸다. 그렇네요. 네. 이게 경제 내란이네. 네, 이게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맞습니다. 진짜 일부러. 그건 하기도 내가 봤을 때 최상목 경제수석과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나중에 그 추경호가 총선 나가면서 최상목이가 기재부 장관 갔는데 제가 봤을 때 경제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추경도 하지 마라, 뭐 건전 재정하자 하면서 중국은 막 협조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한국 이후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진국 만들어줬던 나라가 중국인데 최상목이가 그때 이미 초반에 여기 유럽 가면서 나토인가 어디 가면서 그랬잖아. 중국 시장 끝났다. 예. 중국이 전체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수출 수입 한 25% 4분의 1쯤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적자 나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야. 다음 정부가 조금 걱정인 게 지금 23년도에 56.4조 세수펑크 냈잖아요. 24년도에 30.8조 세수펑크 냈어요. 예. 올해도 세수펑크가 납니다. 아유. 그러면 다음 정부 들어와서 쓸 돈이 없어요. 당장 추경요? 물론 우리가 이제 빚이라도 내 가지고 지금 내수를 살려서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이제 성장하면 세금으로 이제 걷어야 되지만 당장 국채 발행 이외에는 국고를 어떻게 운영할 틈이 없어요. 지금 세수법을 다 내놔가지고 이게 참 불쌍한 정부예요. 다음 정부. 그러니까. 아, 네.
좀 아꼈다가 다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딱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던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도 본전인 그러니까. 그런 자, 경우죠. 김용환 의원은요 따로 모신다니까 이제 나중에 경제 이야기 한번 코너를 아예 만들 생각이에요. 재밌네요. 슬픈데 아, 그래. 들을. 그치. 그러니까 다른 슬픈데. 방송에서 안 나오는 네. 시그니처 이야기여서 네. 그게 제가 오늘 일일 패널로 모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자 김상훈님 문정부 때 서결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더니 닌길이 15래 파면이 답입니다. 써 이어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짧은 거 하나 있는데요. 광고 마치고 재밌는 짤 그리고 여론조사로 가겠습니다. 자, 약도라지 지내꼬입니다. 낮에는 따뜻, 밤에는 쌀쌀. 일교차 큰 3월 내 면역력 괜찮을까요?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로 목은 칼칼, 면역력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사포닌 가득, 천기 약도라지 지내꼬 한 스푼으로 컨디션 업, 목은 촉촉하게, 기관지는 튼튼하게, 몸살이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면역력 확실하게 챙기세요. 신선한 약도라지로 만든 천기 약도라지 지내꼬는 사포닌의 황제, 동의보감에도 등장하는 귀한 원료입니다. 그냥 도라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3년근 약도라지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정성스레 고안낸 초고농축 찐액. 천기 약도라지는 저온 공정을 통해 사포닌의 파워를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질감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 첨가물을 넣지 않은 100% 자연 그대로의 원료만 사용하여 설탕, 꿀, 감미료 없이 약도라지 본연의 은은한 단맛과 향긋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밤새 콜록콜록 잠 못 드는 가족을 위해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 미세먼지에 목이 칼칼한 분, 아침 저녁 공복 한 스푼 드시면 기침갈의 답답함이 쭉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자, 6만 병 판매 돌파했습니다. 새날마켓에서 진행하는 사은품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극성이죠. 자, 환절기 때 또 이 제품 드셔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제품 올라온 것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새날마켓 홍합 가리비 세트 4kg짜리입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홍합탕의 주인공 홍합 가리비 세트입니다. 통영에서 직접 조업해서 당일 작업해 보내드려 선도 100% 싱싱함이 남다른 어패류입니다. 받으셔서 세척하신 후 푹 삶아서 초장에 찍어 드시면 입안에서 춤을 추는 시원함이 일품인 가리비 홍합탕 완성됩니다. 통영 산지의 싱싱한 을 느껴보시고 새날마켓에 들어오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예, 이거요. 그냥 한 바구니 줘요. 주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은 신제품이 좀 특별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책 7종이 한꺼번에 입고된 날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의 9분팔 그 꿈에 있어 여기까지 왔다. 이재명의 스피치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내란 종결자 이재명 한다면 한다. 요 책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답식으로 쓴 책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쓴 자서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저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뒤에 이제 우리들끼리 앉아 있는 화면 뒤에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맨 가운데 센터에 네. 여러분들 이게 사면 대표한테 도움이 되죠. 이재명 대표가 저작권료를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억들 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 해낸 적 있잖아.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책. 그리고 이제 책은 내가 사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물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많이 사서 선물하는 거예요. 책은 안 읽어도 돼요. 네. 배고 주무셔도 상관없지만 대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새날마켓에 지금 책 다 올라와 있고 이 책 요거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내란 종결자 이재명. 요거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책이고 요거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이고 일본어판이 최근에 나왔죠. 예. 여기까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저게 그 범죄도시 아니야 저거? 맞아요. 마동석이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패러디가 엄청 많이 나오더만 치현재 국민들의 심정. 진실의 방으로. 그죠 헬멧 씌워놓고. 네. 자 국민들이 저렇다는 거고요. 동영상도 있어요. 닮았지? 진실의 방으로. 아 진짜 닮았다. 저거 어떻게 했지? AI가 만든 거지 뭐. 진실의 방으로. 커튼으로 가려지는 센스. 정말 지금 저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헬멧이라도 씌워놓고. 자 다음 한번 갈게요. 문소계회님 트위터의 스타. 자 시발 새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성폭행 아니고 여성들에게 성폭행의 위험성을 알리느라 부득이하게 침입한 경고성 강간이라 그럴 새끼네. 연합뉴스에서 여자 화장실 침입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었다 이렇게 야 고의 이게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이런 판사 새끼를 보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정청래 의원 요즘에 또 말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파면된다. 열심히 땅을 파면된다. 두더지. 자 다음도 있어요. 언젠가는 파면됩니다. 강아지가 지금 흙을 파고 있는데 파면된다 이렇게. 이게 파와 면보단 재밌더라고요. 자 다음. 예. 헌재가요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소추권 남용 아니다 윤석열 쪽 주장을 일축했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근거 없음이 그냥 드러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의 파면에 관련한 빌드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서도 할 말 많지만 이거는 윤석열 탄핵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노정면 의원의 SNS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시사 퀴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한 공직자는 몇 명일까? 정답은 이진숙 단 한 명입니다. 22대와 21대 구분이 있어요. 네, 계속 탄핵, 줄탄핵 때문에 계엄령 했다는 계몽령 타령은 개뻥. 많이 한 것 같다? 계엄 후 윤석열 등 내란 가담 의심자들을 탄핵한 거고 김건희 봐준 검사들과 검사원장 탄핵도 계엄 이후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무정이네요. 신프렌드십. 입장이 변함없다. 끝까지 즉시 한 거 안 한다.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미 사실 괴물 된 건데요. 뭐. 각귀.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침묵하여 권력이 되고 포기하여 권력이 된다. 항소 포기. 언론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뒤에 자세히 보면은 이재용이가 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돈다발 앞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재밌어. 검사의 검이 아니라 껌이에요. 껌.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요라고 지금 누군가의 신발에 받쳤는데 자세히 보면 누구 신발일 것 같아요. 성렬이 신발이겠죠. 옆에 왠지 여성용 신발인 것 같은데 옆에는. 대법원 권고에도 즉시 항고 포기 해가지고 밑에 지금 구두발에 깔린 껌딱지네요. 검이 아니라 껌이 돼버렸다 이런 거고. 자 그다음에 고 검찰님 장례식비 내역 해가지고 3일치 비용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즉시 항고 거부. 자 시간 날 다시 시간 이렇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내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전 봐요. 수사해야죠. 싹 다 잡아. 자 그다음 나 이게 오늘 저 엄청 제일 공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영화의 그 아저씨에 나오는 거죠 아저씨.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 탄핵이 계속 기각되니까 마지막에 아직 한 발 남았다. 기가 막히죠. 네, 큰 거 한 방 남았다. 기다려라. 저기 강원일보였나요? 경인일보였나요? 네, 경인일보. 경인만평. 네, 경인만평.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 범죄 수사 같은 법률 다른 결정. 윤석열이 임명한 건 똑같은데 오동훈은 윤석열을 구속시켰고 심우정은 석방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훈이 형은 요즘에 진짜 사람이 달라졌어.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이 사람아. 그건 우리 공수처를 모독하는 겁니다. 자, 검찰이 뻘짓 때문에 명태균 측이 지금 뭐 이런 거 있어요. 폭로 10건 100건 이상 남아 특검법 거부 시 최상목 무사 못할 거다 하는 건데 요거 오늘 저부권 행사했던 네, 했죠. 행사했죠. 자 그다음에 최상목이가 지금 한참 재미져요 지금. 아주 신났어요 지금. 아, 진짜 저 그림 너무 웃기더라. 공군사관학교 제 73기 졸업 및 임관식 해가지고 날개 달았어 지금. 윤석열도 참 안 어울리는데 사람이 저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최상목이는 독자여가지고요. 군대 가서 이병 때 의가사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내가 봤을 때 한 5개월도 안 돼. 그렇다고 뭐 이등병 때 경제를 못할 일이 없는데 각 잡고 있는 건 야 뒤에 날개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상목이 이 사진을 자기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은 어제 백민에 이거 했었지. 최상목 표정 한번 봐봐. 짝짝짝. 아이 좋아. 짝짝짝. 아이 좋아.
우리 대행님.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자, 최상목 대선 나간다는 이야기 받아하고요. 그 푸시하는 게 용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심우정이를 탄 러시안한테인가? 야, 심우정이를 탄 윤석열이가 지금 옆에 저 최상목이를 데리고 지금 근데 심우정을 너무 곱게 그린 것 같아요. 여성스럽게. 정북 괴물 무찌르고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거부권 네. 이렇게 그 옆에는 누구예요? 최상목. 최상목. 아, 이렇게 그 러시안한테가 말이고 저 옆에 그 따라다니는 부관 있잖아요. 네. 저 원래 뭐였지? 돈키호테에서 기억들 빨리 까먹었습니다. 댓글창에 물어보면 다 빨리 알려주세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댓글 알려줘. 네. 생각이 잘 안 나. 자, 아까 우리가 그 저 전 방송에 다뤘던 거예요. 사교육 최대, 교육 정상화. 아, 사교육 진짜. 그러니까 사교육 최대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이유가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반대로 그게 놀랍더라고요. 커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네. 댓글창에 올라왔습니다. 산초. 아, 산초는 뿌려 먹는 거 아닌가? 아니 한초란 얘기도 있는데. 산초 맞아요. 네. 자, 근데 경제 이야기 볼 때 윤석열이가 그 이제 대선 경선 나오기 전에 시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만. 그 손님이 아주 그 바글바글하게 저희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그 영어가 왜 이렇게 저렴하니? 아, 진짜. 진짜. 검찰총장 주제에 정말. 아니 용어가 너무 저렴해요. 손님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저희가 경제 살리겠대. 그랬는데 자 계엄의 대가 아까 지금 저 김용환 의원이 해주신 거 같은 맥락에 쭉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봐요. 자, 주식 시가총액 144조 원 소멸, 외국인 코스피 1조 원 순매도, 환율 계엄 즉시 2.9% 상승, 코인 계엄 즉시 60% 하락, 소비자 심리 낙관에서 비관으로, 기업 심리 비관에서 절망으로, 사라진 연말 특수, 24년 성장률 2.2%에서 2.0%, 세수 결손 31조 원대로 확대, 민주주의 완전에서 결함으로, 국가 신용 등급 비상, 진보 보수 갈등 가장 심각. 그 손님이 아주 그 바글바글하게 저희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씨. 자 다음 가격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두 달 새 자영업자 20만 명 폐업.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정부가 정책을 갖고 자영업을 다른 직업으로 돌리는 교육을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러면 저분들은 그냥 길거리 나앉는 거거든요. 엥겔 지수가 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 그것도 우리나라 경제 통계 이후로 최초의 기록이죠. 네. 가족까지 다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럼 400만 그러면 넘을 400만이. 거예요.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이비 개신교가 문제야. 일반 기독교는 저는 존중합니다만 멸공 세계 통치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기독 대한당이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실제로 그 극우 행보를 하고 있는 상당수가 저런 사이비 기독교랑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저 사이비 기독교의 비즈니스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시킨 게 전광훈이죠. 지금 다 전광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극우 중에는 아마 전환길이 가장 맨 선두에 있지 않나 싶어요. 윤석열 석방 때 너무 감동 먹어서 2002년 월드컵 4강 그 감정이었다 얘기하는데 어저께 JTBC가 전환길의 말을 배특책을 했는데 전환길이가 뭘 한다고 차라리 나를 부르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이 무식한 탄핵 사안이라는 게 탄핵 사안이래 지금 형사소추 면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내란과 외환밖에 없다는 거야. 어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공부가 아예 안 된 상태로 온 거죠. 그래서 근데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이 그 아니라고 석방시켜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저 사람. 엄청 심각하더라고. 그동안 저 사람한테 그 역사 수업 들었던 사람들 진짜 자괴감 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분은 지금 해외로 튀나요? 지금 공항에서 발견된 천공입니다. 자세가 정말 우아하지 않아? 저렇게 다리 꼬기 힘든데. 근데 뭐 성공은 성공한 케이스죠. 뭐 내란에 뭐 이렇게 엮인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짭짤하게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고. 일부러 저렇게 노출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을. 다음 감동적인 문구 한번 기억하시죠? 여의도에서 우리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네. 광장으로 다시 나오고 이제 계십니다. 광화문으로 가셨는데 네. 자 이것도 이제 그 다음께 보여주는 게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이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탄핵 선고 오늘 되나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맨날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일어나자마자 뭘 보냐면 속보부터 봐요. 무서워. 무섭습니다 매일. 자 다음 구속 취소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명태균 또 난리 났어요, 옥바라지 지금. 카페 해가지고 다 나도 구속 취소 달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 어떻게 할 거니 들 그거. 자 문소 개요니까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0수년을 검찰을 이용해서 조져보고 암살자를 부추겨 칼침도 놔보고 치료하는 것도 시비를 털어 단식하는 걸 조롱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도 해보고 제발 출마만 하지 말라고 애벌걸 복걸 하더니 이제 권총 암살까지 시도한다니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체 저 새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지랄일까? 자 문소 개요님 한번 나와주세요. 인터뷰 한번 해야겠다. 자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처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에 이재명 당대표가 불참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 안 나갔어요. 진짜 네. 저쪽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 그 암살 제보가 너무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자 다음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님의 안전을 위해 함께하는 노력. 악수 요청하지 않기, 사진 촬영 요청하지 않기, 선물 전달하지 않기. 맞아요. 가급적이면 가까이 주변에서 지켜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악수하려고 그랬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접근했다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 일장기 흔드는 남성 향해서 쪽발이 새끼라고 했던 초심님한테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습니다. 어저께. 야. 1년 구형이면 좀 괜찮죠. 어떻게 아, 걱정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검찰이요. 검찰이 안 검찰이 돼. 검찰이 한국 사람이면 저런 식의 구형 안 하죠. 이제 검찰이 쪽발이 이 새끼네. 쪽발이 많네.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거는 저 정도 고소고발 사건은 그냥 각하시키고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적응이 안 되시죠 스피디에서. 아우, 그럼 매우 훌륭한데요. 네. 자 여론조사 겸해가지고 정치 정합 앞으로 한 15분 동안 더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갤럽 나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갤럽과 여론조사 꽃이 나왔는데 다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면 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핵심만 분석을 해드릴게요. 갤럽부터 먼저. 갤럽은 어제 나오는 NBS 전국 지표조사보다 보수 과표집이 좀 덜해요. 갤럽은 보수 314명, 진보 248명이니까 약 한 70명 정도가 더 많아요. 보수가 1000명짜리로 따지면은 7% 정도 더 많다는 걸 가정하세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이게 보면은 전체가 58대 37인데 18세에서 29세, 20대는 68, 25, 30대 59, 34, 40대 73, 23. 보수 과표집인데 이런 거예요. 50대는 63, 35, 그리고 60대에서는 1%포인트 차이, 48, 47, 70대 이상만 60인데 이런 여론을 진짜. 보수 과표집에도 불구하고 보통 저 언론들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뭐 윤석열 탄핵 뭐 찬성 여론 반대 여론이 막 올라간다고 선동하지만 저거 감안해 갖고 한 7%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세고 보시면 압도적이에요 그냥. 그리고 중도층을 봐야죠. 네. 그다음 중도층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 58 반대 37인데 중도층은 69%가 찬성하더라. 예.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대선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언터처블이라고 하죠. 34%. 여기에 이제 투표율 포함하고 등등 하면은 제가 계속 애언해 오거니와 55에서 60% 득표 가게요. 현재로서 나오는 표가. 투표 참여 안 할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맹점은요. 저 4명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긴다는 것이고. 김문수가 압도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4명이 합쳐서 시너지가 안 나요 지금.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갖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부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기관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예요. 사실 이 그림은 좀 슬픈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믿는다가 아니라 믿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 얼마나 그것도 들어있는 슬픕니까? 거죠. 검찰 26 반성해라 네. 진짜. 네. 경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야, 이제 끝났어요. 관뚜껑이 멋지라고 틴놈 하나 있잖아. 우리 프렌드십이라고. 자, 이게 이제 갤럽이고요.
오늘 여론조사 꽃이 무려 3,000명짜리 여론조사. 아, 야 오늘 돈 좀 썼다. 공장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 10억 있어. 몇만 명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천 명 한답니다. 야. 그러니까 3,000명 여론조사가 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5천 명 하고 대선 들어가면 1만 명씩 할 거라고. 야 네. 멋있다. 야, 여러분 여론조사 꼭 구독해 구독. 네. 보고만 계시지 말고 구독한 사람만이 벌 수 있는 표가 저런 거잖아. 자 봐봐요. 근데 이것도 보수 과표집이에요. 3,000명짜리인데 진보 718명, 보수 853명. 그래도 3,000명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맞춰놨죠 좀 균형을.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완화될수록 원래 여론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거 3,003명인데 민주당 지지가 47.1, 국민의힘 지지가 35.1입니다. 여론조사는 샘플이 클수록 정확해지는 거예요. 3,000명짜리는요.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1,000명짜리 3개를 한꺼번에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억을 그 대선 끝날 때까지 다 쓰고 파산할 거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500명씩 하는 거였죠. 그런 거 장난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7.1, 국민의힘 35.1. 이게 만약에 샘플이 한꺼번에 샘플이 한 3,000명짜리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 샘플을? 봅니다. 3,000명 처음 봅니다. 근데 5,000명, 10,000명 이렇게 간다면 거의 여론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거는 지금 12%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 득표할래? 그러면 더 올라가요. 민주당 47.5, 국민의힘 31.6.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떨어지고 민주당은 0.4%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아닐까요? 민주당 지지층한테만 물어봤어.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며. 너는 대선 후보 중에 누구 지지해? 물었더니 이재명 85.5. 이게 공산당 아니면 뭐야? 나머지 싹 다. 아우 진짜 박스권 너무 심하다 진짜. 85.5. 잘 모름도 있어요? 예 있어요. 잘 모름이 2등이에요.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등, 잘 모름이 3등 이건데 다른 후보들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조롱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85.5면 사실상 100이라는 이유가 난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는 위장 답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충 해가지고 뭐 민주당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뭐 나는 이낙연 지지하네 뭐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꽃은 이낙연을 걸러버렸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빼고 나면 네. 걸러버려가지고 85.5는 내가 지금까지 본 이재명 지지율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최고다 진짜. 보통 70% 정도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 당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네, 않나요? 아니죠. 네. 네. 색깔만 갖다 쓰는 거니까요. 네. 자, 그 내가 근데 뭐 친구지만 존경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우리 김어준. 야 진짜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그 의원실에서 구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중앙당에서 구독해가지고 돌려볼 게 아니라 의원실마다 구독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꽃은 한 달에 10,000원씩 하시면 되는데요. 자기 이메일 주소를 갖다 집어넣어 인증받고 나서 그러면 여론조사가 와요. 근데 그거 재밌다. 여론조사가 오고 나서 한 2, 3일이면 그 메일이 사라져. 아 그래요? 지워져. 몰랐군요. 예. 참. 다음에 국민의힘도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사람들. 이게 문제야. 쟤들은 지금. 나는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인데 김문수 32.9, 오세훈 16.5, 홍준표 14.8, 한동훈 17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은 탈락. 이게 대선이 막 뭔가 막 빌드업하고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파면되면 바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저 상태에서는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나라면 핑계 걸어서 지금 탈당하고 신당 차리니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문제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은 김문수 지지 안 하고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은 한동훈 지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기 대선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정권 연장 34.1, 정권 교체 61.9. 이것도 보수 가표집이지만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5,000명 샘플이 나오면은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론조사였고요. 여러분 여론조사 꼭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는 게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회원가입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론조사였고요. 정치 이제 한 남은 시간 동안 정치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목이 오늘 특검 거부권 행사했죠. 네. 뭘 믿고 저럴까요? 지무덤 한 번 더 판 거죠, 뭐. 제가 옛날에 한 달 전인가 그 기재위원님들은 그 얘기했는데 최상목도 꿈꾸나? 요즘 보면 그런 느낌이 보이는 있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저 외신하고 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최상목의 스탠스는 어때야 되는가? 예. 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보수층에 대한 어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 스탠스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최상목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용산에서 지고 흔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예. 용산에서 좀 더 수월하게 흔들기 위해서 다음 패는 너한테 줄게라고 지금 설득하고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최상목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상목은 박근혜 때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도 스리슬쩍 넘어갔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이번 내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주요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의심되고 있고 그리고 고난대행을 수행하면서도 위헌적 판단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깐은 기분 좋겠지. 달리 말하면요. 개업 내리던 날 국무회의에서 받은 쪽지. 요거 있잖아요. 예, 요거. 결국엔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첩첩산중이야. 심우정도 공범, 최상목도 공범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나 최상목은 자기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윤석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자,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국정원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통일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여사님 또 왔니? 그럼 국정원은 어떠냐? 아니 근데 국정원을 성대모사 해달라니까요. 한 번씩 들어줘야지. 아 그럼 국정원은 어떠세요? 똑같죠. 좀 흘리는 듯한 그게 근데 저렇게 국정원 저도 가고 싶거든요. 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국정원. 국정원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제 적성에 맞는 것 군내 같은데. 식당이 맛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국정원에- 식으로 사람 다 국정원에 꽂았다는 거야. 정무직이 있기는 해. 네.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그런 사람들 비서 같은 경우는 정무직일 텐데 나머지는 다 사실상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그 뒷돈도 꼽아주겠다는 거죠. 별게 다 나오네요, 진짜. 와, 나 진짜 우리 사실상 대통령께서 대단한 걸 제안하셨군요. 자,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요, 김상욱에 대한 왕따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면서요. 그 단체방에서 보면은 아예 대놓고 불쌍하다. 조롱하는 게 불쌍해. 지금 김상욱이 한 말입니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 전원일을 치러 탄핵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 김상욱도 변호사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직업이 네. 법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근데 김상욱이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윤석맘 뉴스 전화 와가지고 일단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김상욱이가 그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국민의힘에서 건지기 몇 명 없는 진짜 보수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전라도 지역에서 분명히 저쪽 색깔인데 태어나기를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욱이 보면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그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저쪽 당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인재죠. 본회의장에서 보면 네 어때요? 좀 외롭더라고요. 아, 말을 안 걸어주는구나. 뭐 저 그 권성동 딱 뭐 시키는 본체만 차고 가니까 완전히 그쪽에서 권성동은 완전 골목대장.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윤석열 뭐 이렇게 조폭 같은 그런 느낌? 예. 예? 검사 느낌이죠. 예, 다들. 예, 예. 음. 그런 검사들 느낌이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껄렁껄렁하게.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퇴임식 준비한다는 지금 썰이 엄청 늘었어요. 전 뭐예요? 대선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저거 올리신 분한테 이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분이 이 이야기 좀 써달라, 퍼뜨려 달라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홍준표는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한 1년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예. 홍준표는 그게 약간 좀 정특인가 봐. 홍준표 대선 출마 때 경남도지사 맞죠? 경남도지사 네.
대선 출마하면서 그 기한 내에 사퇴해야 되는 걸 안 하면서 공석으로 놔뒀던 그 전력이 있잖아요. 네, 보궐선거 못하게 딱 그 맞아. 기간 넘겨서 사퇴했죠. 아,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으로만 보면은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포기다.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뭘 보고 뛰느냐, 당권 보고 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미 이 승패는 결정났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어느 캠프에서 자기 일자리를 다시 찾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죠. 차라리. 그러니까 3천 명 여론조사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요, 사실 이럴 때는 진짜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만 하면 돼요. 리스크 관리만. 근데 지금 분위기의 리스크라는 게 진짜 정치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생명의 리스크까지 지금 그러니까 안전. 진짜 글자 그대로 리스크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암살 제보 이야기를 듣고 제일 처음 생각난 게 이재명 대표가 우리 새날 방송에 처음 나왔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하실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편집해가지고 날라간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침실에서 암살당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내가 구상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책들은 기득권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살 제보 소식 딱 듣자마자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꿔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그 진짜 테러를 한번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아니 우리 보수 정당인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아까 그 그러니까요. 문석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요, 그 10여 년 전에 우리가 봤던 이재명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것 같아요. 막 뒤집어 엎는 혁명을 바라는 건 아니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바꿔달라 이런 느낌이 아닌가. 전 그렇게 일단 보는 사람이고요. 자, 국민의힘 참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 포기할 거라고 보시고요. 제가 대표 그때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대표님은 리스크 관리만 잘하시면 네. 60% 정도 득표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상당수가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한 30% 이상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수가 20% 과표집 돼도 양자 대결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이재명입니다. 자, 용기를 내시고 자 다음 주에는 윤석열 파면이 되길 바라면서 그것도 다음 주 금요일은 의미 없어. 그렇죠. 월화수 안에 끝내야 된다고 보고 김용환 의원님 최고의 경제통 김용환 의원님 마지막으로 30초만 인사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저희 의원들이 뭐 도보 행진도 하고 광화문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 정말 광화문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 의원들이 이 상황을 잘 좀 돌파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싸워주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계셔야 저희들이 힘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요. 오히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정말 목을 걸고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고요. 매력 발산. 네. 여러분들 김영환 기억하세요. 충북지사 아닙니다. 예. 김영환 좋은 의원. 김영환과 나쁜 김영환이 있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